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잘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조금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네. 뭐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뭐 뭔가 잘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저는 웃음이 일단 웃음. 예 그래도 개그맨 하다 보니까 웃음에는 제가 조금 그래도 전문가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어릴 때부터 고민을 했었거든요, 웃음에 대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웃음이 만들어진 기원부터 시작해서 저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예, 웃음하면 뭐 제가 좀 그래도 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언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체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체력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나. 그럼 본인 하는 일 아니에요? 네, 제가 또 이렇게 체력을 키워드리는 운동 강사기도 하고요. 점. 네, 그렇습니다. 체력이 중요하다. 체력. 야. 뭘 잘하려면 일단 그거를 빨리 자기 어떤 루틴, 습관, 버릇처럼 만들어야 되지 않나.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 방송을 그 중계로 시작했어요. 게임 중계. 게임 중계로 시작했는데 그때 그걸 잘하려고 운전할 때 앞에 이렇게 운전하는 상황을 무조건 중계를 했어요, 혼자. 차 안에서. 그거를 한 달 내내 계속, 네, 지금 파란불 들어왔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차가 들어오네요. 갑자기 끼어들기 하네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중계 실력이 늘어서, 예, 좀 했던 것 같아요. 습관처럼 예, 계속 그거를 그냥 계속 연습하는 루틴, 거. 습관처럼. 그러면 잘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죽어감을 잘하는 방법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체력을 길러라. 점. 네. 그러니까 매일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매일 죽는 연습을. 죽는 것조차도 웃음으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이런 말이죠. 웃다 죽는다. 웃겨 죽겠다. 각자 다르네.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요. 진짜 흔히 죽음하면은 사실 고통스럽고 슬픈 것을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놀랍게도 죽어감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이 죽어감의 연속이죠, 사실은. 네. 죽기 직전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잖아요. 등 뒤에 죽음이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천연덕스럽게 아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그러면 호스피스 병동에는 어떻게 지낼까요? 우울하게 그냥 앉아있을 것 같아요. 늘 우두커니 앉아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호스피스 병동에는 마약을 많이 쓰거든요. 통증이 조절이 안 되니까 암성 통증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아기 낳는 고통이 7이잖아요. 네. 7 이상이 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아이고. 그런 통증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 혹시 그 펜타닐 패치라는 거 아세요? 네. 그것 때문에 좀비처럼 이렇게 변해가 사람들 이렇게 변하는 거 그 뉴스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전부 좀비처럼 쭉 깔아져서 누워서 지낼 것이다. 네. 이렇게 상상하거나 안 그러면 전부 우울해서 울면서 지낼 것이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의 실생활을 여러분께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네. 처음 봐요. 처음 봐요. 안녕하세요. 김여환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말씀한 것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의 잘 죽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죽어갈 때도요, 그 건강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통증이 없어야 돼요. 통증.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은 옛날에는 이제 종교기관이나 이런 그런 곳에서 했지만 지금은 다 병원에 있는 거예요. 안 아프기 위해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김여환의 죽음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죽어감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호스피스 병동이 죽어감의 연속이죠, 사실은. 네. 죽기 직전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잖아요. 등 뒤에 죽음이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천연덕스럽게 아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호스피스 병동에는 어떻게 지낼까요? 하루 종일. 네. 네. 우울하게 그냥 앉아 있을 것 같아요. 늘 우두커니 앉아 있을 것 같은 느낌. 네, 그리고 또 호스피스 병동에는 마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이제 오늘 마약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요. 통증이 조절이 안 되니까 암성 통증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아기 낳는 고통이 7이잖아요. 네. 7 이상이 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아이고. 그래서 요즘 아기 낳는 고통도 잘 못 느끼죠. 다 이제 무통분만 하니까요. 맞아요. 그런 통증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쓸 수밖에 없어요. 있으면은 그 혹시 마약성 그 펜타닐 패치라는 거 아세요? 네. 그것 때문에 좀비처럼 이렇게 변해가 사람들 이렇게 변하는 거 이게 그 뉴스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전부 좀비처럼 쭉 깔아져서 누워서 지낼 것이다. 네. 이렇게 상상하거나 안 그러면 전부 우울해서 울면서 지낼 것이다. 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의 실생활을 여러분께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네. 오, 네. 처음 봐요. 처음 봐요. 주거감. 오늘 주거감을 어떻게 호스피스 병동에서 하는지 예. 이야기할게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휠체어에서 침대까지 한 달 정도의 기간이 호스피스 병동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잘 살다가 한 달 정도는 어떻게 하면서 지낼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처음에 제가 통증이 없어야 잘 죽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현대의학은 어떻게까지 발전했는지 그것부터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현대의학의 진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현대의학은요, 288g의 건우를 살려냈어요. 또 현대의학은 치아가 하나도 없는 저 사람에게 임플리가 아니고 28개의 치아를 심어줬어요. 잘 먹을 수 있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잖아요. 먹는 게 행복이죠. 저는 현대의학의 정말 위대한 점은 우리가 더 이상은 안 아프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1970년도에 위암으로 떠나신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께서는요, 군이 소보에서 떠나셨는데 제가 한 초등학교 5학년쯤 됐을 때 엄마가 막 우시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때 당시엔 지금도 그렇지만 위암이 굉장히 흔한 병이었거든요. 너무 아파서 물 한 모금 못 마시면서 앉아서 돌아가셨다. 외할머니께서 한 70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70살 정도면 잘 사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너무 아파서 앉아서 돌아가셨다는 말에 엄마는 정말 많이 우시더라고요. 2012년도 폐암으로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요. 폐암이 또 뼈로 잘 가요. 뼈에 암이 가장 많이 아프거든요. 우리가 뼈를 에이는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뼈에 암이 오면 마약성 진통제를 잘 안 들어요. 그럴 때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해드리고 엄마는 뼈에 암이 온 폐암이었지만 편안하게 저 할머니처럼 누워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불과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의학은 이만큼 많이 발전했어요. 우리가 잘 살다가 마지막에 한 달 정도는 정말 고통 속에서 죽어야 한다면 우리가 암으로 죽을 확률이 가장 많거든요.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에 인류는 다 자살하고 말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류의 현대의학은 95%의 통증이 조절되게 지금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호스피스를 적당하게 이용한다면 여러분께서는 안 아프면서 돌아갈 수 있어요. 안 아프면서 죽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호스피스의 돌봄은요, 삼각형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기관에서 호스피스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병원으로 정부에 다 호스피스가 소속이 돼 있거든요. 그것은 떠날 때 누구든지 아프지 않게 마약성 진통제를 많이 쓰라고 다 관리하기 위해서 호스피스를 의료기관에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의료적인 돌봄이 제일 꼭대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영적인 돌봄. 그래서 호스피스는 삼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돌봄은 종교가 있든 없든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영적인 돌봄을 하고 그리고 호스피스에 꽂힌 사회적인 봉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호스피스 서비스는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호스피스 생활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면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나누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은 호스피스를 왜 했나요? 잘 묻거든요. 제가 호스피스를 한 동기는요, 죽음에 관심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과 함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4회에 걸쳐서 하는 김요한의 죽음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요. 저는 죽음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의학 공부도 살리는 공부였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의사였지만 죽음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런데 왜 호스피스에 갔냐고 물으신다면요. 죽음 그 근처의 사람들이 굉장히 아프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제가 한 40살에 인턴을 했습니다. 전업주부로 13년을 살다가 의사를 해보니까 조금 여유도 있고, 막 의과대학을 금방 졸업했을 때보다는 조금 달랐어요. 저도 아기도 있고 그때 그랬으니까요. 근데 제가 인턴 때 담낭암 환자를 봤는데 온몸이 담낭암이 오면 누렇게 변하거든요. 황달이 와서 먹지를 못하니까 바짝 말라서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10원짜리 욕도 하시고. 근데 그 환자의 직업이 목사님이셨어요. 굉장히 설교도 잘하시고. 그래서 저는 의아해서 이제 그 환자 차트를 조금 보게 됐어요. 하니까 통증이 조절이 안 되니까, 통증이 매일 7 이상이 되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환자는 욕을 하고 뒤에서 이제 문병 오신 이제 신자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 목사님 평소에는 우리한테 착하게 살아라, 뭐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돌볼 것이다,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막상 목사님은 저렇게 인격이 항폐하고 오니까 신자들이 목사님 뒷담을 까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통증이 잘 조절되면 저 목사님은 아주 편안하게 살아온 그대로 모습을, 인격을 지키면서, 존엄성을 지키면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호스피스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스피스 서비스가 3가지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호스피스 서비스 중에 의료적인 접근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의사들은 마약성 진통제를 쓰는가? 이것이 말기암이에요. 그래서 팔꿈치에 이제 뼈에 암이 왔는데 마지막에는 항암 치료를 안 하니까 이것이 피부를 뚫고 오는 거예요. 이것은 약과예요. 얼굴뼈에 암이 오면요, 얼굴이 다 이렇게 변형이 와요. 아이고. 그럼에도 환자들은 이제 그때만 해도 호스피스 병동이 잘 안 와요. 거기 가면 마약 많이 써서 사람을 더 빨리 죽이는 거 아니야? 거기 가면 아무 처치도 안 하니까 더 빨리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 때문에. 마지막에는요, 제가 어떤 환자도 봤냐면은 대장암 환자였어요. 이분은 대장암이 마지막에 이제 항암 치료를 안 하면 암이 더 커지거든요. 암은 왜 이렇게 버섯 같다 하잖아요.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암적 존재는 이렇게 더 막 커지는 거예요. 배에 송이버섯 같은 것들이 한 5개가 이렇게 꽉 말라 있는데 얘들은 쑥쑥 커지니까 통증이 없을 수가 없죠. 이러면서 이제 저희 병동에 와서 마약성 진통제를 적당하게 쓰고 통증 없이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마약성 진통제는 희한하게요, 아픈 사람한테 쓰면 중독이 안 돼요. 그래서 아픈 사람한테 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제 책에 몰핀이 신이 내린 마지막 우리한테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해놔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마약성 진통제를 꼭 써야 합니다. 만약에 암성 통증이 온다면요. 그럼 선생님, 네.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치료보다는 통증을 완화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호스피스는 완화 의료예요. 우리가 의학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만약에 맹장염이 오면은 우리가 그거를 치료를 해서 치료를 해서 완치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런 치료의학과 그 호스피스 같이 증상 조절을 하는 완화 의료가 있어요. 그래서 완화 의료도 3의 질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치료가 아닌데 그거 해서 뭐 하냐가 아니고, 그 사람이 치료가 아니더라도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치료죠. 그리고 저기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저 셀로 테이프 같은
투명 테이프가 있죠. 저것이 유명한 페타닐 패치예요. 저거를 일반인 사람들이 붙이면 좀비 마약처럼 이렇게 사람이 쭉 늘어지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마약성 진통제 저거를 암 환자한테 붙이면은, 이제 말기암 환자한테 붙이면은 저걸 온몸에 도배할 적도 있거든요. 통증이 조절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 살아온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고통을 예. 못 느끼고. 네. 그 중독과 진통제는 사실은 똑같아요. 마약, 그죠? 몰핀 똑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쓰면요, 그거는 진통제예요. 이것이 이제 무통분만 하잖아, 아기 놓을 때. 거기도 다 들어가요. 그렇지만 무통분만을 하고 마약성 진통제를 끊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중독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마약 중독자들은 저것을 일상이 너무 괴로우니까 잊기 위해서 약을 쓰면 중독자인 거고,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쓰면은 그거는 진통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 사탕 모양은 제가 근무할 때 썼는 건데 지금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입에 넣으면은 꼭 주사 같아요. 우리 설화정이라고 입 안에 녹는 약이 가장 효과가 빠르거든요. 한 15분 정도. 그래서 금방 통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95%의 통증은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 마약성 진통제, 이런 진통제를 써서 통증을 없애는 거라 했잖아요. 의료적인 접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적인 접근. 영적인 돌봄이죠. 이 이야기를 하면은 종교가 있는 사람이 마지막이 편할까요? 없는 사람이 편할까요? 안 궁금하세요? 궁금해요. 네, 종교가 있는 게 그렇죠. 훨씬 낫지 않을까요? 선생님 종교가 있으세요? 네, 지금 종교는 있습니다. 네. 선생님요? 있습니다. 다 있으세요? 네. 저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종교를 열심히 믿든 안 믿든 마지막이 종교를 가지는 사람이 훨씬 편했어요. 그래서 종교는 어쩌면 약간 야비할 수도 있는데 보험이 아닐까. 마지막에 찾아먹으면 자기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 종교인 분들이 와서 환자들을 돌보면요, 그날은 마약성 진통제를 덜 써요. 진통제라는 것은 아픈다는 통증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약성 암 환자들이 암이 쬐끔하게 있는 거하고 이따만하게 크게 있는 거하고 통증이 뭐가 더 심할까요? 조금 다르긴 한데요. 작게 있는 사람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갈등이 심하거나 마음의 통증이 많으면은 통증이 확대돼요. 통증은 주관적이니까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와서 그날 이제 예배를 하시거나 스님이 오셔가지고 법문을 하시면요, 환자들은 굉장히 편해하시죠. 어떤 날은 예배당이 되고 어떤 날은 법당이 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호스피스 있고 사회봉사예요. 그래서 호스피스는 의사만 가는 것이 아니고 종교인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 모두가 가서 환자들을 돌볼 수가 있어요. 일정한 교육은 물론 받아야 되지만요. 저희가 목요일 날 목욕을 봉사를 오면요, 환자들이 전부 오후엔 주무세요. 너무 편해서. 그래서 목욕 봉사를 환자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남이 목욕시켜주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내가 컨디션이 안 되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씻겨주는구나. 처음에는 젊은 환자들은 목욕을 안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한 달 있고 옆에 사람들이 목욕하고 너무 편해하면요, 그때는 이제 자기도 이제 옷을 좀 벗어서 알몸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죠. 물론 여자 환자는 여자가 해주고 남자 환자는 남자가 해주지만요, 저만 해도 다른 사람이 내 몸을 스킨다는 것은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과정을 호스피스에서 한 달 정도 묵으면서 다른 사람도 몸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요, 죽음을 좀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호스피스에서 남들도 제가 환자들 이야기 자꾸 하는 이유는요, 제 강의가 빛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은 독학하는 게 정말 많아요. 운동도 무슨 투브 보고 독학할 수 있잖아요. 요리도 다 독학할 수 있고. 하지만 죽음은 독학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결국 나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몸이 다른 사람의
또 스승이 되기도 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가르쳐 줄 때 우리가 죽음을 확실히 배우는 거죠. 가장 죽음을 확실히 배우는 거는요. 자식이 먼저 죽음을 가르쳐 줄 때예요. 네. 자, 이분은 황철환 씨라고 발 마사지를 정말 끝내주기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발 마사지 쭉 하고 가면요. 저는 몰핀 쓸 일이 없어요. 설마? 네, 발 마사지하고 마약성 진통제하고 같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진짜 같아요. 통증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봉사적인 이런 이제 완화 의료는요, 꼭 의료만 있는 게, 의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로마 테라피라든지 마사지라든지 꽃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이분은 불교 봉사였는데 불교에서 또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차 봉사하면 환자보다는 환자 보호자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이 불교 봉사단 중에 미양 씨라고 있었어요. 미양 씨는 이제 컴퓨터 자수를 하시는 분인데 너무너무 봉사를 잘하셨어요. 환자들한테 좋아하는 트로트 들려드리고 휠체어도 밀어주고. 저는 의학적인 접근을 하지 봉사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이분은 봉사를 잘하셔서 저분이 참 큰 인물이 될 거라 하면서 제가 호스피스를 그만뒀는데 나중에 이분이 참 궁금한 거예요. 제가 책이 따로 나오기도 하고 이분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미양 씨 뭐 하냐 싶어서 제가 마침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해보니까 제 아들이 근무하는 병원, 대학병원에서 호스피스 간병사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컴퓨터가 자수가 이제 사양길에 접어들어가지고 그거 말고 자기가 봉사했던데 그것이 직업이 됐다 하면서 자기는 너무 만족한다고 하시는 그런 사연도 있었어요. 이번에는 이제까지는 의료적인 돌봄을 호스피스에서 뭘 했는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고요. 지금부터 조금 퀴블러 로스라는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발견한 죽음의 5단계. 사람이 당신 한 6개월만큼 못 삽니다. 이제까지 항암 치료를 열심히 해서 나는 완치를 기대하고 치료를 했는데 이제 치료할 약이 없어요. 이렇게 들으면요.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살기 위해서 내가 돈도 많이 쓰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해서 항암 치료를 정말 수술도 대수술을 했는데 말기라니. 또 말기환 환자들은요 멀쩡해요. 이게 말이 말기지 그냥 다 내가 말기라니. 저하고 똑같거든요. 잘 먹고 멀쩡하니까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호스피스 병동에 오기까지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마음의 통증을 어떻게 밟고 있는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사실 애인하고 헤어졌을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상상이 잘 안 되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애인하고 헤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하고 비교하시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가 같이 근무하는 간호사가 굉장히 밝은 애였는데 계속 한 2주 정도 우울한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일 있지 하니까 남친하고 헤어졌대요. 이제 연락도 안 온대. 자기가 연락하지 말랬고 해놓고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처음에 헤어지면은 부정하게 되죠. 설마 제가 연락 안 오겠나? 또 내일 연락 와서 내일 만나자 하겠지? 설마 내가 이렇게 멀쩡한 내가 6개월 후에 죽는다니 말이 돼? 이렇게 부정하고 저 의사가 잘못한 거야 하면서 다른 병원에 빅5 병원에 다시 찾아가게 돼요. 그게 부정이에요. 그런 다음에는 찾아갔는데도 그 의사가 결과가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멀쩡한데 나는 이렇게 운동도 밥 먹자마자 운동 3시간씩 하고 커피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웠는데 내가 폐암이라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커피 믹스를 마셨대요. 이때까지 커피도 안 마셨는데.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저희 간호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화가 난대. 지금 내가 전화하지 마라 했다고 전화 안 하는 그 남친이 내가 얘하고 계속 사귀어야 되나 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협상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조금 더 치료를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거나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보시를 많이 하면 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야. 그러다 우울하게 되죠. 그러다가 수용을 하게 된대요.
근데 원장님 저 단계에 있는 분들 아마 다 만나봤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키블 로스대로 저분은 어느 단계 하면서 차트에 다 적으려고 했거든요. 그 네네네. 책을 몇 번을 읽었으니까. 네네네. 네. 그때 저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잘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수영했다가 내일 가면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옆에 환자가 몇 명이 돌아가셔요. 그러면은 내가 이 병원에 있다가 내가 더 죽겠다 하면서 퇴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수영에 갔다가 다시 부정. 네. 그래서 화를 막 냈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올 것이 왔다 하면서 네. 또 받아들이시는 분. 아침에는 너무 화가 났다가 저녁에는 또 그래 내가 이제는 가야 되는데 하면서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저 5단계가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그럼 저런 병 때문에가 아니라 저런 마음가짐 때문에 나중에는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자의로 어떻게 뭘 한다든지 그런 분들도 있을 그러면 수 딱 있어요. 한 번 봤어요. 1000명 중에 딱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나쁜 소식을 알려드리면 저런 5단계를 암 환자가 다 이게 나쁜 소식을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치매 기억력 약간 인지 장애는 있는데 치매라고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보호자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수용의 단계까지 안 있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은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8살 된 할머니가 네. 이제 말기암이 왔어요. 네. 할머니가 죽음을 잘 받아들이겠어요. 저 11살짜리도 모셔봤거든요. 네. 11살짜리가 죽음을 잘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80살까지 사신 분은 세상에 쓴맛 단맛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세상에 사는 게 재밌는 게 많다는 걸 알아. 하지만 11살은 봤던 세상이 너무 작단 말이에요. 지금이나 그거나 뭐 별 게 없겠구나 하고 11살이 더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80살 할머니께서 더 받아들이지 않을까. 네. 11살은 잘 모를 것 같아요. 뭐가 그러니까요. 뭔지. 네. 마음이 오히려 더 편안하지 않을까. 근데 자꾸 아프고 시술을 자꾸 해야 되거든요. 애들이 폐에 물도 차면 폐에 물도 빼야 되고 그 주사 바늘 그 증상 조절을 위해서요. 주사 바늘을 한 10개를 꽂고 있어요. 근데 그런 아픔 심한 치료는 아이들이 좀 원치 않지만 이런 다큐멘터리나 그런 걸 보면 잘 견디더라고요. 너무 마음 아프게도. 그렇죠. 예. 그게 수영을 어떤 애기들이 어쩌면 잘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많이 들수록 옆에 이제 남편도 죽었고 뭐 이런 우여곡절 많이 친구도 가고 그러면 좀 잘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이게 삶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나이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제가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름살은 자연스럽게 누구나 생기잖아요. 네. 근데 죽음에 대한 인지력은 누구나 생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삶의 우여곡절. 아이러니하게도 삶이 힘든 사람은 죽음을 오히려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삶의 문제지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끝까지 저 부정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제가 한번 관찰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어떤 사연이 있냐 하면은 다 사연이 있기 때문에 저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사연이 있기 때문에. 수용을 못하는 몸은 없어요. 죽음이 오면 몸은 언제든지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한 달 안에 우리가 죽게 되거든요. 근데 마음은 항상 부정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아들이 2살 때 자기의 실수로, 엄마의 실수로 아이의 눈이 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대구에는 대구대학이라고 그 장애인들이 가는 대학이 있거든요. 거기서 잘 이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몹쓸병에 걸려서 호스피스 병동에 왔으니까 저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고 대학 교수로 남았으면 자기가 그걸 보고 가는 게 소원인데 그걸 못 해주니까 난 죽지 않을 거야 했어요. 저는 죽지 말라고 했어요. 당신은 죽어도 이 아이 가슴에 계속 살아있으니까 죽는 게 아니니까 죽음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했어요. 그래서 부정의 단계가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죽음이 등 뒤에 오면은 우리는 힘듭니다. 일반인들은 힘들어요.
제가 회진을 가면요, 호스피스 병동에 아침에 어르신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좀 어떤가요? 하면 그래, 대부분은 그래, 오늘 좀 낫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은데 좀 까칠한 할머니는 이래 사는 게 사는 기가 경상도 사투리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쬐끔 남은 삶, 호스피스 병동에는 평균 한 달 사시잖아요. 이 쬐끔 남은 삶을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 것인가, 이게 호스피스의 관건이에요. 이 죽어감의 삶을 죽음에 넣을 것인가, 죽어감의 삶을 삶에 넣을 것인가. 저는 죽어감을 삶에 넣기로 했어요. 어떤 그 계기가,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왔었는데 얼굴뼈에 암이 왔어요. 아까 팔꿈치뼈에 암 보셨죠? 예. 그것처럼 얼굴뼈가 그렇게 다 이제 상처가 돼서 눈, 코, 입이 분간이 안 돼요. 그렇게 병이 오면 여자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남자도 힘들겠지만 밖에 나가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 죽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시골에 사셨는데 내가 농약이라도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몇 번 하셨대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이 몹쓸병에 걸려서 동네 사람들이 안 그래도 손가락질 하는데 내가 자살로 마감하면 내 남은 자식들이 엄마 자살로 마감했다고 또 손가락질 받는다. 이 자식 때문에 이 쬐끔 남은 삶을 끝까지 사시는 거예요. 생명의 건전지가 다할 때까지 살아내는 것이 인간인데 우리는 생명의 건전지가 다하기 전에 건전지 던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소아암 환자일 때 환자가 생명의 건전지까지 다 살아내자. 저는 그 아기 환자가 썼는데 그게 되게 감명 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한테도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사실 저는 호스피스 병동에 와서요, 암 환자가 그렇게 마지막에 끔찍한지 몰랐어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다 CT 사진이나 치료한 사진 이런 것들을 배웠지 마지막에 말기암이 돼서 암이 더 커져서 얼굴이 다 변형이 맞은 거는 저는 그 병동에 가서 처음 봤었어요. 제가 그 병동에 그런 병으로 가면은 저는 약을 많이 모을 수 있으니까 딱 모았다가 한 방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할머니 그런 생각도 조금 제가 솔직히 말해서 조금 들었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를 보니까 너무 배울 점이 많은 거예요. 그 할머니는 저보다 제가 그 할머니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끝까지 자기의 최선을 다하면서 죽어감의 시간을 자식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죽어감의 시간은요, 통증도 없어야 되지만 죽어감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시간을 남은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한테 봉사하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쓸 때 우리가 잘 살 수 있잖아요. 죽어감의 시간은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남았으니까 오히려 환자들 입장에서는 죽어감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더 나아요. 뭐 한 달 사나 일주일 사나 사실 그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한 달 사는 것이 이 남은 사람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보고 우리가 생명의 건전지가 닿을 때까지 살아내야겠다. 사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죽어감을 어떻게 살아냈는지 그런 죽어감을 잘 살아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하겠습니다. 젊은 엄마예요. 38살 젊은 엄마인데 이분도 얼굴에 암이 왔어요. 그래서 마치 선풍기 아줌마처럼 저한테 변해서 왔었어요. 그래서 항상 두건을 쓰고 남편이 있었고 종교는 기독교였고 13살, 9살 되는 딸이 있었어요. 이게 통증 차트였는데 몰핀을 굉장히 많이 썼죠. 통증이 7 이상이면은 몰핀을 쓰게 돼 있어요. 4 이상도 몰핀을 쓰지만 7 이상이면 적극적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쓰죠. 그래서 통증이 조절되면 이 환자가 환자하고 친해져요. 그때만 해도 제가 젊었으니까요. 젊은 환자와 젊은 의사가 친해지기 굉장히 힘들어요. 당신은 죽어가고 있고 나는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딸을 키워봐서 이분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애들이 아직 초경을 안 하더라고요. 초경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작은 꾸러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편지도 쓰고 초경에 나올 때는 어떻게 뒤처리를 하고 하면서 엄마가 편지 써서 저희가 2개 키트를 만드니까 이 엄마하고 저는 되게 많이 친해진 거예요. 친해지면 환자들이 의사에게 묻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언제 죽냐고. 처음에는 그 말을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너무 잔인하기도 하고. 당신이 이제 1달 남았어요. 2달 남았어요. 어떻게 말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 환자에게 용기를 내서 당신 여기 오기 전에 이미 각오하지 않았냐고. 입천장 뒤로 피고름이 자꾸 내려오기 때문에 기도로 그 고름이 떨어지는 순간 그날은 당신 이제 내일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해야 되는 일을 우리 열심히 하자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아기 밥을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병동에서 한 2달 정도 아기 밥을 챙겨주면서 애들은 병실에 있다가 이제 엄마가 학교를 다니다가 떠났거든요. 호스피스 의사는 환자만 돌보는 게 아니에요. 애들하고도 친해져요. 져야 되는 게 애들이 떠난 다음에 엄마가 떠난 다음에도 애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돌봐줘야 되거든요. 그게 죽어감에 제가 삶과 죽음 사이에 삶과 죽음의 비밀 열쇠는 죽어감에 있는 거예요. 죽어감을 잘하면요, 죽음이 엄마가 비록 떠났지만 얘들은 용기 있게 살 수가 있거든요. 저것이 뭐냐 하면은 이름이 게무라이스예요. 애들한테 제가 전업적으로 한 13년을 사니까 저걸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제가 아침에 제 딸 도시락 싸면서 만들어줘서 친해졌어요. 그래서 지은이가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의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지은이에요. 선생님 저희한테 책도 많이 빌려주시고 또 게다가 게무라이스하고 국도 끓여줘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저도 열심히 해서 김요한 의사 선생님처럼 멋진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가 어디에 암이 생겼는지도 알려줘서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편지를 2월 28일 날 써줬어요. 보통 엄마가 아프고 이러면요, 엄마가 죽을 병에 걸리고 그러면 저희 나라 습성상 애들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엄마가 멀리 미국 갔거나 엄마 큰 병에 걸렸어 이 정도지. 근데 애들을 너무 알고 싶어 하거든요. 엄마 왜 얼굴이 자꾸 얼거지는지 흉측하게 변하는지 애들도 알고 싶고 애들도 엄마 나이가 되면 나도 저런 병에 걸리지 않을까 되게 걱정하거든요. 그래서 CT를 보여주면서 애들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큰 병에 걸렸지만 이것이 뭐가 잘못돼서 병에 걸린 게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은 이런 병에 안 걸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엄마가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3월 24일쯤 됐어요. 임종실에 모셨어요. 혼자 가야 해라는 책을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애들이 엄마한테 스스로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지막 편지를 썼어요. 엄마 나 지은이에요. 엄마 하늘 날아가서 엄마 하고 싶은 대로 다 무엇이든지 하고 살 수 있도록 저희는 걱정 안 끼쳐드릴게요. 저 의사가 꼭 될 거예요. 애들은 벌써 의사가 됐을 거예요.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얘가 참 똑똑한 게 자기가 너무 공부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는 엄마 내가 의사가 되지 못해도 제가 하고 싶은 일 즐길 수 있는 직업을 찾아서 갈게요. 이렇게 마지막에 썼어요. 애들이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그리고 엄마 안녕 하고 24일 날 편지를 썼고 동생 효은이도 언니 따라서 편지를 써서 동생 혜원이는 제일 마지막에 엄마 얼굴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엄마 얼굴이 흉측하게 변하니까 얘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엄마 예뻤던 얼굴 깔아놓고 엄마 얼굴 평생 기억할게요.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애들이 24일 날 편지를 쓰고 사망 선언은 27일 날 엄마의 심장은 멈춰졌어요. 이 지은이 엄마는 죽기 직전까지 애들 밥을 차려줬어요. 만약 내가 내일 죽어야 한다면 저도 애들 밥을 차려주려고요. 오늘 아침에 싸웠던 아들한테 오라고 해서 따뜻한 밥 한 그릇 차려주고 저는 떠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요. 제 생각에는 후회하는 건 우리나라 사람 별로 없었어요. 왕년에 내가 정말 잘 나갔어 하면서 왕년에 찬란했던 기억들을 되살리면서 호스피스 병동에 보냈었어요. 그래서 저 질문은 호스피스 병동에 합당치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로서 나쁜 소식을 알릴까 말까 이것들을 이제 많이 고민하게 돼요. 특히 이제 보호자분들이 아드님 나이 되면 부모님이 이제 안 된다는 병에 걸렸는데 이 소식을 엄마한테 엄마 안 그래도 마음이 약한데 알리면 금방 심상해서 돌아가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지만 오히려 나쁜 소식을 알리면 차츰 정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1000명 중에 1명은 제가 나쁜 소식 알리고 더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 아들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내가 정말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꼭 나한테 알려라. 안 그러면 나는 마음이 아프니까 절대 알리지 말라. 이것들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쁜 소식 알릴까 말까를 우리 자식들이 고민하지 않게 사전 의료 지시서를 쓰기 전에 상소 한 유언장을 쓰기 전에 저 소식부터 애들한테 먼저 알려놔야 돼요. 그리고 죽을 때 많이 아플까? 이건 답을 제가 드렸죠. 우리는 현대의학은 안 아플 수 있도록 죽을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이것만 해도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희망적인 거죠. 지금까지 김여환의 죽음 이야기 그 2번째 시간 죽어감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을 듣다 보니까 저를 스스로 돌아보게 되고 또 죽음에 대해서 한 발자국 더 다가간 것 같은데요. 김여환 원장님과의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